15세기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세계사의 흐름을 크게 바꾼 굵직한 사건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을 만한 것은 1492년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40여 년 전인 1453년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해서 로마 제국의 명맥을 이어가던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한 사건입니다. 476년 겟만 민족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사라진 이후에도 1000년이나 계속 이어져간 동로마 제국이 신흥 이슬람 제국에 의해 허망하게 무너지게 된 사건은 전 유럽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이것으로 인해 당시 유럽 세계는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이 사건, 동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알아볼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천혜의 난공불락이었던 콘스탄티노플이 1453년에 아예 문 닫기 약 250여 년 전 딱 한 번 외적에 의해 함락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막아내며 꿋꿋이 버티던 콘스탄티노플을 무너뜨린 것은 어이없게도 같은 기독교인들인 십자군이었습니다.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십자군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짓밟혀서 이때의 원한 때문에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는 완전히 앙금이 가시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이교도들의 손에 넘어간 예루살렘을 수복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게 십자군인데 엉뚱하게 같은 편 기독교인 도시에 가서 깽판을 친 거죠. 쉽게 말해서 저 멀리 딴 동네에 있는 모스크에 쳐들어가라고 했더니 가는 길에 옆 교회에 들러서 다 털어먹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버린 격입니다. 1453년 동로마 제국 멸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800년 전 12세기 유럽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은 3차에 걸친 원정에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승승장구하다가 뒤늦게 반격에 나선 이슬람에게 다시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됩니다. 1198년 교황에 선출된 인노첸시오 3세는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제4차 십자군을 소집합니다. 그런데 4차 십자군은 그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바닷길로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바닷길로 이집트에 먼저 쳐들어가서 당시 이집트를 차지하고 있던 아유브 왕조를 무너뜨리고 비옥한 삼각주 지대를 점령한 다음 이곳을 전초 기지로 삼아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갈 심산이었던 거죠. 참고로 아유브 왕조는 십자군의 습격에 의해 정신없이 무너지던 이슬람 세력을 수습하여 용감히 맞서 싸운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이 세운 왕조입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을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바닷길로 원정을 가야 하니 당연히 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선박 건조술을 가지고 있던 베네치아 왕국이 배를 건조하기로 하고 십자군 원정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합니다. 원정군 총 병력을 35,000명 정도로 잡고 이들을 위해 베네치아 왕국은 1년이 넘도록 전투선 50척과 450척의 수송선을 건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이 속에 밝은 베네치아가 공짜로 해줄 리는 없고 이에 대한 비용으로 85,000마르크를 책정하였습니다. 십자군은 십시일반에서 이 비용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죠. 드디어 1202년 교황으로부터 추대된 몬페라토 보니파치오의 깃발 아래 십자군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웬걸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흥행에 참패한 거죠. 한참 모자란 12,000명 정도밖에 모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어찌어찌해서 병력은 비슷하게 채우게 되긴 하지만 당장 재원 마련에 구멍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귀족들이 개인 재산을 내놓고 병사들이 남은 한 푼까지 박박 긁어 모았지만 여전히 35,000마르크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자 베네치아 왕국에서는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간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십자군은 십자군대로 오도가도 못하는 거지꼴이 되어가고 일체의 다른 영업활동은 중지하고 1년이 넘도록 배만 만들었던 베네치아 왕국은 왕국대로 부도맞게 생긴 겁니다. 출발도 하기 전에 일이 완전히 꼬여버린 셈이죠. 고민 끝에 베네치아 왕국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베네치아 왕국에게는 그전부터 눈에 가시 같은 인근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아드리아해 달마치아 지방에 있던 자라입니다. 원래 이곳은 베네치아 왕국이 자기 집 앞마당처럼 드나들며 지배하던 곳인데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켜서 베네치아의 라이벌이었던 헝가리 크로아티아 왕국 쪽으로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 좀 봐줘야겠다 하던 참이었던 거죠. 베네치아 왕국은 모자란 대금 일부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같이 자라를 치자고 제안합니다. 십자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으나 한 가지 꺼림칙한 점이 있었는데 하필 자라도 같은 기독교를 믿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중에 일부는 같은 기독교인들을 칠 수 없다며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게다가 이 계획을 알게 된 교황은 자라를 치게 되면 파문을 내릴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전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교황 편지 따위는 서슬퍼런 빚쟁이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나 봅니다. 결국 십자군은 자라로 쳐들어갑니다. 당시 자라 시민들은 창밖이나 성벽에 십자가가 그려진 배너를 달아서 같은 기독교인 도시임을 알렸으나 십자군은 말 그대로 생까고 그대로 들이닥쳐서 도시를 약탈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를 점령한 십자군은 이미 날씨가 추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자라에서 겨울을 나고 다음을 모색하기로 합니다. 한편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바다 건너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도 시끄러웠는데요. 왜냐하면 황제 자리를 놓고 집안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는 형제고 부모고 없다는 건 역시 동서고금의 진리인가 봅니다. 일단 이 집안 싸움의 주인공 3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사키우스 2세와 알렉시우스 3세 그리고 알렉시우스 앙겔루스입니다. 이사키우스 2세와 알렉시우스 3세는 형제 관계이고 알렉시우스 앙겔루스가 이사키우스 2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시우스 3세와 앙겔루스는 삼촌과 조카 관계이죠. 당시 동로마 제국의 황제는 이사키우스 2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었던 알렉시우스 3세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더니 황제를 체포해서 눈을 뽑아버리고 감옥에 쳐놓은 다음 자신이 황제 자리를 차지합니다. 덩달아 목숨이 위태로워진 조카 앙겔루스는 독일로 탈출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나중에 영국 셰익스피어가 쓴 비극 리어 왕이 이것과 내용이 많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외국으로 탈출한 앙겔루스는 마침 4차 십자군과 연이 닿게 되고 대장 보니파치오에게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즉슨 자기를 도와서 동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찾게 해주면 십자군의 10,000명의 병사와 500명의 기사를 지원해주고 이집트까지 갈 때 쓸 배를 20척 제공하겠다. 또한 20만 마르크 은화를 줘서 베네치아 왕국에 빚진 돈을 갚게 해주겠다. 마지막으로 당시 로마 카톨릭과 세력 다툼을 하고 있던 동방정교회를 로마 카톨릭 산하에 둘 수 있게 해주겠다. 십자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겁니다. 결국 1202년 앙겔루스를 선두로 하여 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에 1차 공세를 펼칩니다. 자신들이 믿는 로마 카톨릭과 좀 갈등은 있지만 어쨌든 같은 기독교인 도시를 선다는 것에 대한 죄의식은 이미 자라를 털어먹을 때 내다버린 지 오래되기도 했죠. 1203년 7월 십자군의 총공세에 결국 알렉시우스 3세는 트라키아로 도망갑니다. 그러자 제국 시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 갇혀있던 아버지 이사키우스 2세를 제위에 다시 앉힙니다. 십자군은 이사키우스 2세를 강요해서 아들 앙겔루스까지 공동황제 자리에 앉힙니다. 이게 알렉시우스 4세입니다. 어쨌든 좀 개운한 맛은 없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계산할 건 계산하고 넘어가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삐끗합니다. 20만 마르크라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줘야 하는데 알고 보니 이미 전임 황제가 황실 금고를 바닥내버려서 내줄 만한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시우스 4세는 그 유명한 하기야 소피아 교회 내에 있는 귀중품을 다 끌어내오고 정적들의 재산을 몰수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세금을 엄청 때려서 겨우겨우 10만 마르크를 긁어모아 십자군에게 지급합니다. 자,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세금 인상이죠. 이렇게 되니 이제 양쪽에서 다 불만이 생긴 겁니다. 십자군은 아직 약속받은 돈을 다 못 받았으니 불만이고 시민들은 세금 인상에다 안 그래도 꼴보기 싫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성 밖에서 집에도 안 가고 죽치고 앉아있으니 불만인 겁니다. 마침내 폭발한 시민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제국 내의 이태리 상인들, 당시에는 주로 그리스계였던 자신들과는 다른 라틴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들을 공격합니다. 사실 콘스탄티노플 시민과 라틴인들 사이의 갈등은 갑자기 생긴 일은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그 배경을 잠깐 보자면 콘스탄티노플은 당시 서방에서 제일 잘 나가는 무역도시, 국제도시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뉴욕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돈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돈 냄새를 맡고 전 세계 상인들이 다 몰려들었겠죠. 특히 당시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한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등에서 넘어온 상인들이 아예 콘스탄티노플에서 자기들만의 자치구역까지 조성해서 살았는데 나중에는 황제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큰 세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은 이들이 아주 보기 꼴 사나웠던 겁니다. 돈도 다 쓸어가고 좋은 땅도 다 차지하고 돈 많다고 자신들을 멸시하기까지 하는데 심지어 교회도 지네끼리 따로 다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에 화교들이 몰려와서 경제를 장악하고 노른자 땅은 다 차지하고서 심지어 한국 사람들을 깔보면서 다닌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실제 일어나기도 했었죠. 한 번은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려 6만 명에 달하는 라틴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아예 도시에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건으로 점점 서로 간 감정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베네치아군이 십자군과 함께 다시 콘스탄티노플로 들이닥친 겁니다. 1203년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닥치는 대로 외국인을 살육하고 자신을 폐위시키려고 하자 알렉시오스 4세는 신하인 두카스를 보내서 십자군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데 두카스는 오히려 공동황제를 감옥에 쳐넣어 버립니다. 이사키우스 2세는 감옥에서 죽고 알렉시우스 4세는 목절려 죽게 됩니다. 결국 알렉시우스 4세는 황제를 딱 1년 해먹고 죽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카스가 황제 자리에 올라 알렉시우스 5세가 됩니다. 알렉시우스 4세가 죽고 약속받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이 확실해지자 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을 제대로 털어먹기로 합니다. 1204년 4월 십자군은 총공격을 감행하게 되고 알렉시우스 5세는 격렬하게 저항하였으나 결국 트라키아로 도망치게 됩니다. 성 밖에서 오랫동안 지내느라 굶주리고 지친 데다가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에 대한 옛감정까지 더해져서 베네치아군을 주축으로 한 십자군은 닥치는 대로 도시를 약탈합니다. 이때 동로마 시민은 물론이고 시내에 거주하던 이태릭의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인들조차 살육과 약탈을 피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무장한 십자군이라는 타이틀은 집어던지고 아예 도적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십자군의 주력을 이루던 프랑크군과 베네치아군이 보물을 놓고 자기들끼리 피 튀기는 싸움을 하기도 했는데 프랑크군이 주로 닥치는 대로 도시를 파괴하는 데 열중했다면 아무래도 돈 되는 게 뭔지 알아보는 데 한 수 위였던 베네치아인들은 역시나 값나가는 보물을 빼돌리는 데 열중했습니다. 이때 그나마 남아있던 수많은 보물들은 다 해체되어 사라지거나 서유럽으로 빼돌려지게 됩니다. 어찌나 이들의 행위가 악랄했는지 이때 사건을 결정적으로 동서양 교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가 됩니다. 이게 아주 최근까지 이어지다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봉합을 했습니다. 십자군은 원래 목적인 예루살렘 원정 따위는 개벽다기처럼 던져버리고 콘스탄티노플에 눌러앉아 라틴 제국이라는 새 왕국을 건설합니다. 이때 쫓겨나간 귀족층은 인근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니케아 왕국을 만드는데요. 일종의 망명정부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1266년에 라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동로마 제국을 수복합니다. 하지만 동로마 제국은 이때의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콘스탄티노플 도시만 제외하고 나머지 영토 지배권을 모두 잃어버린 조그만 도시국가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동로마 제국이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는 사이 아나톨리아 반도 한쪽에서는 이슬람으로 개종한 튀르크족이 야금야금 반도를 집어삼키며 어느새 오스만이라는 무시무시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자,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